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봉기 교수의 법부정, 법으로 푸는 정치 풍향계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셨죠? 오늘은 제가 에르메스 넥타이를 한번 맸습니다. 뭐 하정우 뭐 맵니까? 저도 에르메스 넥타이 있는데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정우가 낫습니까? 제가 낫습니까? 누가 더 품격이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훨씬 낫지 않아요? 제 걸어온 길이요. 저 사람 못지않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런 사람이 지금 우리의 대표자로서 저렇게 자리매김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보면서 제가 참 정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에르메스 판 하정우와 신봉기 교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모습이 제가 여러분들 평소에 뭐 에르메스 저 넥타이 이거는 가끔 필요할 때만 탁 그렇게 메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제가 평소에 출장 다니고 하면은 저는 이제 양복 입고 다니니까요. 이런 모습으로 또 제가 안경은 저기 검태 안경을 제가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기차에서든 서울 지하철에서든 그렇게 부딪히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아는 척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3주 정도 전에 서울 지하철에서 우리 그 대학원생이 저를 아는 척을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아이스라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일 자율구독료 콜드브루님, 신보경님 역시 매일같이 감사드립니다. 자, 일요일 아침입니다만은 그래도 정치판은 쉬지 않고 있죠. 오늘은요. 장동혁 리스크가 부산과 서울 출정식, 부산의 박형준 출정식, 그리고 서울의 오세훈 출정식 이 두 개의 무대를 어떻게 갈라놓았는지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서울 부산만 문제가 아니고 바로 또 대구시장 선거에 있어서도 김부겸하고 추경호 사이의 판세가 뭐 아주 초접전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냥 언론에 그 미닫이 나오는 글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구시장 선거에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는 방법, 판세 분석 이것도 여러분들께 이제 모처럼 오랜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은요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요 제주 4.3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소위 저 형사보상 그 합헌 결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런 법적인 현재 재판이라든지 이런 판결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루뭉실하게 지금 말씀은 드리지 않고 마지막 사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헌법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요.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출정식을 어제 했어요. 그죠? 부산에서 부산시장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형준은 안 보이는 박형준 출정식이었어요. 장동혁을 부르는 바람에 장동혁 때문에 박형준 출정식이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조경태 의원이 육선 의원이죠. 조경태 의원이 나서서 그래도 중심을 잡아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제 평가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와중에 또 박민식 그 후보가 그 출정식에 쫓아와가지고 그 출정식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사실은 박형준 지지자들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장동혁 지도부 이 사람들 그 지지세들이 거기에 다 모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박민식 이겨야 된다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바로 부산의 민심이다 이러면서 또 박민식이가 자기 또 SNS에다가 릴스로 올리고 하는 이런 짓을 무모하게 그렇게 그런 탑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극우들 모이고 우파들 모이고
또 장동혁 지지자들 모이고 박형준 지지자들 모이고 비한동훈 반한동훈 그 모임 아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박민식 자기 그 지지 환호를 한다고 해서 이게 부산의 민심이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정말 자가당착적인 이런 그 릴스를 밑에 글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올린다는 거 그 자체가 정말 저는 너무나 한심했어요. 솔직히 박민식에 대해서 한심했습니다. 자, 어쨌든 조경태가 마지막에 그 박형준 출정식에 대해서 그래도 중심을 잡아줘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박형준 안 보인 박형준 출정식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은요. 겉으로는 보수 결집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치적 효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가까웠습니다. 박형준 후보를 띄워야 할 자리에서 박형준 후보는 사라졌어요. 가려졌어요. 장동혁 대표의 강성 발언과 조경태 의원을 향한 야유가 뉴스를 덮었습니다. 참 박형준은 정말 박형준이 좀 양다리 걸친 듯한 이런 모습 때문에 박형준이 상당히 지금 오히려 지금 위기에 지금 부딪혔다 이런 식으로 저는 평가가 됩니다. 어제 2일 날 5월 2일 어제 토요일에 있었던 부산 진구에서 열린 개소식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했어요. 중앙무대에서도 장동혁 대표, 송은석 원내대표, 그다음에 또 김문수 명예선대위원장, 또 부산 지역 의원들까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의 이 사회자 목소리를 들으니까 뭐 김민수 최고위원님이 오셨다느니 또 누구예요? 뭐 조광환 최고위원님이 오셨다느니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동혁과 함께 장동혁 혼자 오게 되면은 맥 빠지고 자기가 영 희발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거구 지도부들을 모두 다 끌고 온 거죠. 어쨌든 중앙에서 국힘이 부산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전선으로 보고 지도부를 총출동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물론 환호도 있었을 겁니다. 당 지도부가 내려오고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니까 박수와 구호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때문에 현장 환호만을 보고 바로 민심을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출정식 현장은요, 이미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 중에서도 적극 지지층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냥 단순한 우파 국민들, 우파 시민들이 아니에요. 당원들이에요. 당원들도 책임 당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한 자리씩, 뭔가 뭐 온갖 것들, 무슨 위원회니 뭐는 이런 것들 막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대구시의 무슨 위원회들, 수많은 위원회들, 그 다음에 기초단체의 위원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멤버들, 거기에 또 주축인 멤버들,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중도 민심, 단순한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적극적인 지지층들만 모인 자리입니다. 그 안에 모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일반 인들, 모양새로 해서 앉아 있는 사람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환호가 나오고 박수가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산의 중도 민심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중도 민심의 확인은요, 길바닥에서 봐야 돼요. 길바닥에서 봐야 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요, 행사 이후의 영상과 그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 SNS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여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박형준 후보를 걱정하는 목소리보다도 오히려 그 SNS 댓글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와서 박형준 후보를 완전히 망쳤다는 이런 어떤 반응이 훨씬 선명하게, 훨씬 강하게 완전히 욕설까지 이렇게 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자리가 무슨 선거사무소 개소식이잖아요. 누구예요? 부산시장 후보 출전하기로 한 박형준 후보의 선거사무소 출정식이잖아요. 개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개소식에서 출정식을 하게 되면은요, 부산시정의 그동안의 성과, 그 다음에 글로벌 무슨 뭐 부산시의 어떤 허브도시의 전략이라든지 또 앞으로 그 시민생활의 문제라든지
또 박형준 후보가 전재수 후보와의 어떤 본선 구도 이런 얘기들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형준 후보의 출정식 이후에 남아있는 돌아다니는 영상, 그 다음에 SNS 기사,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박형준 후보의 부산 비전 이런 것들은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장동혁 대표의 아주 완전히 거칠게 대여 투쟁하는 이런 발언들, 그 다음에 일부 지지자들의 완전 고성 야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출정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장동혁 무리들이 와서 박형준을 완전히 존재감이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요,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조작기소 특검 논란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거친 표현을 쏟아냈어요. 장 대표는요,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죄지우기 특검이다 그랬고, 또 지우려는 범죄가 모두 다 무려 12개다. 12건이다.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 장동혁이 한 발언이에요.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했고, 바보 취급 당하지 않으려면 몽둥이를 들어야 된다.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너무나 거칠게 나왔죠. 그동안에 자기가 몰리고 존재감 없고 이렇게 하니까 더 존재감, 그 다음에 언론에서 주목받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발언들을 용어들을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야당 대표가 여권의 특검법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과 공소취소 논란은 중대한 법치주의의 이슈가 맞아요. 그러나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장소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자리였어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장외투쟁장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무슨 자리였습니까, 여러분? 박형준 후보의 부산시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이었습니다. 예? 부산시장 후보를 띄우는 자리에서 당대표의 분노 정치가 전면에 서게 되면은요, 후보의 메시지는 묻혀버려요. 그래서 어제 박형준 후보는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졌어.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형준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강성 지지층들의 박수,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부산 시민에게 박형준 후보를 시장으로 또다시 한 번 더 뽑게 되면은 부산시의 어떤 안정감, 또 실용성, 시정 경험을 통해서 부산을 계속 더 연속적으로 더 잘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 그 다음에 도시 비전, 이런 것들을 부산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 개소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단어들이 완전히 그냥 막 쏟아져 나왔습니까? 몽둥이를 들여야 된다.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죄를 지우게 하는 것이다. 범죄가 12건이다. 이재명을 향해서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장동혁이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응징형 단어가요, 전면에 나오게 되면 박형준 후보의 경쟁력은 가려지고 장동혁 대표의 강성 이미지만 부각됩니다. 어제 장소가 그랬어요. 정말 저는 한심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댓글 민심 보니까요. 자, 일반 국민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댓글 민심을 제가 한번 쭉 열어봤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KNN이 이제 부산의 주축 민영 방송사입니다. 이게 부산 MBC나 부산 KBS가 아니고 소위 KNN 영상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방송국이 따로 있어요. 이 영상의 유튜브 댓글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요,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지 댓글에 잘했다 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못 찾아요. KNN 댓글 영상을 보니까요, 이번 선거 졌다, 장동혁이 박형준을 망치네, 목소리 듣기 싫다, 장동혁 참석 때문에 부산 더 폭망각,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리더, 왜 불러 부산은 박형준, 끝났다, 이런 반응들로 이어졌습니다. 또 장동혁 때문에 부산 더 폭망각, 박형준 망함, 자업자득, 왜 불렀냐는 거죠. 장동혁 참 부끄러움 없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이런 식의 반응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댓글이 전체 민심을 100%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장의 환호보다도 더 중요한 참고 자료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장은 완전히 지지자들, 극성 지지자들만 모아놓은 자리잖아요. 그러나 댓글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댓글이 비판하는 쪽에서 그렇게 댓글을 썼다 한들 그래도 댓글은 민심입니다. 현장은 지지자들이 모인 제한된 공간입니다. 반면에 댓글이라든지 SNS 반응은요, 그 장면을 밖에서 본 시민들의 즉각적인 평가입니다. 선거에서 더 무서운 것은요, 현장 박수가 아니에요.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의 냉소입니다. 이번 경우 그 냉소가 상당히 거칠고 노골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박형준 후보의 자업자득이라고 보여요. 양다리 전략이 갖는 위험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한동훈의 어떤 필요성, 도움의 필요성, 전략적 제휴 이런 것들의 뉘앙스를 살짝 풍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구표를 모으려고 하니까 장동혁을 불렀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게 양다리 전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한쪽으로는 중도와 실용, 부산시정 경험을 말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요, 장동혁 대표와 윤호계인 강성층의 힘도 빌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은요, 양쪽 모두에게 불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로부터 표를 잃게 된다는 거죠. 중도층은 박형준도 결국 장동혁 체제와 같이 가는 것 아니냐. 당연히 표 떨어지죠. 강성층은 후보를 자기들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계산을 똑바로 해야 돼요. 장동혁 대표가 내려와서 핏대를 세우고 또 강성 지지층이 박수치는 그런 장면은요, 현장에서는 현장 분위기는 그 열기가 뜨거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댓글과 SNS 반응을 보면은요, 그것이 확장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비호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장동혁이 오자 박형준이 산 것이 아니라 장동혁이 오자 박형준이 망하게 생겼다는 반응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입니다. 무엇이? 조경태 의원이 마지막에 등장을 했어요. 정말 가장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조경태 의원 때문에 박형준이 그나마 조금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조경태 의원이 연단에 오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부 참석자들, 그러니까 거구 참석자들이죠. 조경태 의원을 향해서 야유와 고성을 보냈다.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지금 요즘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객석에서는 오히려 장동혁 하면서 이렇게 연호까지 나왔어요. 조 의원은 가만히 좀 있으세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발언한 거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장동혁 대표 연호하는 분들 집에 가세요. 여기는 박형준 후보를 위한 캠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동혁을 완전히 그림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장동혁 완전히 무한하게 만들었어요. 조경태 의원의 이 발언 저는 대단히 중대한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저는 의미 부여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헌정 질서의 어떤 최소 기준을 다시 세운 발언이라고 봐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말하는 정당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될 말이고, 그런데도 자신이 그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는 박형준 캠프의 그 지지자들,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서 이 자리는 오히려 그래도 그나마 체면이 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거의 중심을 조경태 의원이 선거의 중심 인물을 박형준 후보로 다시 돌려놨습니다. 여기는 박형준 후보를 위한 캠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이 어제 있었던 그 행사 본질을 찔른 거예요. 박형준 후보 개소식에서 왜 장동혁 대표 이름이 더 크게 울려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조경태 의원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의힘 내부의 위험한 착시를 지적한 발언이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요, 자신들이 당을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들이 당의 주인이다. 당은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도층이 보는 장면은 다릅니다. 비상계엄 비판에 야유하고 장동혁 대표 이름을 외치면서 후보 개소식을 흔드는 그 장면,
그게 보수 결집이 아니라 보수 고립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착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장소를 아마 민주당 쪽에서 봤다면은 아마 다 모니터링 하고 있겠죠. 민주당 쪽에서 가장 좋아할 장면도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이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야유가 나왔다는 거. 이 장면에 대해서 민주당이 박수치고 웃기고 진짜 완전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완전히 정말 코미디 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민주당은 이 장면 하나로 국힘을 아직도 계엄을 반성하지 못하는 정당, 윤어게인 정당, 장동혁 강성 체제에 끌려가는 정당,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장동혁이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은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요, 실제로 장동혁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냐 이런 식으로 박형준 후보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다닐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라 이러고 다닐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조경태 의원이 저렇게 차단을 시켜줬기 때문에, 정돈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형준 후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회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요 한동훈에게 빨리 구원 요청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장동혁이 저렇게 망쳐놨는데요, 이제 그것을 희석을 시켜야 되잖아요. 부산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만으로는 정말 확장 안 되고 오히려 축소됩니다. 확장성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어제 했던 그 장소에서의 장동혁의 행태, 그것은요 완전히 역효과 났어요. 박형준 후보가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다시 불러오려면은요, 장동혁식 핏대 정치와 거리를 두고 한동훈식 확장 프레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적어도 계엄 문제에서는 선을 긋고 중도층과 젊은 보수층에 접근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는 인물 아닙니까? 박형준 후보가 장동혁 대표와 강성 눈치를 보면서 양다리 걸치다가는요, 중도도 잃고 합리적 보수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요, 장동혁의 몽둥이니 12가지 범죄를 지우려고 하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한동훈하고 얼굴을 같이 손잡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 그렇게 장동혁이 왔던 이 실패, 장동혁이 말아먹은 이 개소식의 분위기, 이것을 한동훈으로 해서 희석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박형준 출정식에서 박형준이 안 보였어요. 솔직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장동혁 대표가 박형준을 키워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박형준의 존재감을 더 묻어버렸어요. 조경태 의원은 그 혼란 속에서 최소한의 헌정상식과 선거의 중심, 오늘은 박형준의 자리다, 박형준의 출정식 자리다, 이렇게 하는 것을 조경태 의원이 이것을 바로 잡아줬다. 저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어제 정말 잘했다. 조경태 의원 없었으면은 완전히 어제는 진짜 거구 출범식으로 그렇게 박형준이 낙인 찍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부산 박형준 후보의 표는요, 우수수 낙엽처럼,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게 되겠죠. 지지율 폭락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박형준 후보 생각을 똑바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이슈는요, 서울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출정식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장동혁 없는 오세훈 출정식이었습니다. 거구 지도부가 빠지니까 행사는 상당히 원만하고 무탈하게 조용하게 잘 끝났습니다. 국힘의 서울시당 출정식은요, 어제 4월 30일 날, 지난 목요일 날 있었어요. 오전에 있었습니다. 여기도 국회의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당 필선 결의 및 공천자 대회, 이렇게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서울시장 선거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의 어떤 결의를 다지는 행사였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동혁 없는 오세훈 출정식이었다는 겁니다. 이날 행사는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참석자들 쭉 보니까요, 그 다음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나경원 의원, 권영세 의원, 조정훈 의원, 이 사람들 모두 다 사실은 우파 장동혁 패들이잖아요. 찐윤들이잖아요.
이번에 조정훈은 또 미국까지 같이 따라왔다, 놀러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조원희 의원, 고동진 의원, 김재섭 의원, 박수민 의원, 박정훈 의원, 서명옥 의원,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서울 지역 후보자들도 함께 했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구의원, 시의원 후보자들이 모두 다 함께 그렇게 자리를 메웠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죠. 사진상으로 사진을 쭉 보면은요, 오세훈 후보, 배현진 위원장, 조정훈 의원, 김성태 전 의원이 함께 구호를 외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경원, 권영세, 친장, 친윤 의원들이 또 행사장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에 띄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오지 말라고 했고 초청도 안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중앙당 주요 지도부는 아예 불참을 한 겁니다. 잘 됐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오면은 인사말 마이크 한번 잡아야 되고, 마이크 잡으면은 거구 발언하고, 네? 그 다음에 이재명 국가정책,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고,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태 보이면은 말아먹습니다. 안 온 게, 초청 안 한 게 잘했고, 초청을 안 해도 또 걷고 오면은 어떡하겠어요? 마이크 줘야죠.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요, 같은 시간 장동혁은 소상공인 연합회 정책과제 전달식에 참석을 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민생 행보에 나섰다고 해요. 이 장면은 단순한 일정의 불일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국힘 입장에서 가장 상징성이 큰 선거인데, 수도 서울의 출정식이라면 통상 중앙당 대표가 참석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죠. 장동혁 대표 빠졌고 오세훈 후보와 서울시당 중심으로 행사가 치러진 겁니다.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그 최근에 뭐 강성 보수 이미지, 윤의게인 논란, 비상계엄 옹호 논란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요, 중앙당 색깔 서울시장 선거에서 서울 선거에서 중앙당 색깔을 최대한 지우려고 하는 이런 결단의 결과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세훈 후보가 발언을 하기를요, 빨간색 입고 한번 이겨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빨간색 옷을 입는 게 망설여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빨간색이다, 이런 취지의 아주 미묘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의 상징색을 회복하자는 말이긴 하지만 다시 되짚어 보면은요, 지금 국힘 간판이 서울의 중도층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그런 현실 인식이 담겨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또 뭐라 했냐면은요, 어렵게 시작된 선거이고 지금은 뒤쫓아가는 상황이다.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는 역전성 드라마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세훈은 어쨌든 뒤따라가는 이런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자, 그래도 또 장 대표, 장동혁과 그래도 부딪히고 있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발언도 아주 강했습니다. 배 위원장은요, 서울을 대한민국의 심장의 본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서울을 거짓과 선동, 멈춤의 세력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폭주로 입법행정사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들이 균형추를 잡아줘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배현진 위원장은요, 이미 장동혁 대표의 선택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 아닙니까? 그런 배 위원장이 서울시당 출정식을 주도했다는 점도 이번 행사의 정치적 색깔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모노게 만든 그 주축이 바로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에요. 어쨌든 정말 장동혁은 장동혁 자리 내놔야 될 그런 지금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 가가지고 그런 완전히 정말 분위기 맞지 않는 그런 그 악쓰는 소리를 저질러 가지고 박형준을 완전히 더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은요, 오세훈 후보를 정점으로 하나가 돼달라, 이렇게 지원을 나섰습니다. 또 흰 점퍼를 입고 아닌 척 해도 결국 국힘 후보라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당의 정체성을 숨기기보다 다시 당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또 던졌습니다. 이건 역시 오세훈 후보의 그 빨간색 발언하고 사실 그 같은 맥락이죠. 국민의힘 간판이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숨길 수도 없는 선거다. 이것이 지금 서울 선거의 딜레마입니다.
물론 이번 참석자 중에는요, 정치적 스펙트럼 상으로 볼 때 친윤석열, 친장동혁 성향으로 그렇게 분류될 수 있는 인물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권영세, 김성태 전 의원, 조정훈 의원. 각각 결이 다르지만 모두 다 완전히 장동혁, 또 윤의계인 이런 쪽의 인물, 이런 쪽의 성향으로 그렇게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순수한 반장동혁 서울 그 행사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참석했음에도 특별한 돌발 발언이나 강성 충돌 없이 행사가 무탈하게 잘 마무리가 됐다는 그런 점이 정말 그나마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부산하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바로 이 대목이 바로 핵심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극우 성향 지도부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출정식이 이렇게 조용하게 안정적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부산 출정식처럼요, 누구를 불렀느냐, 누가 중심이냐, 또 어떤 발언이 튀어나오냐, 이런 거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서울 행사에서는요, 오세훈 후보 중심의 선거 메시지,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의 어떤 결집 메시지, 그리고 비록 당 지도부 쪽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나경원 의원의 지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충돌 없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냥 다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정당의 출정식은 원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힘은요, 출정식 자체가 무탈하기를 걱정해야 하는 이런 형편이 바로 지금 국힘의 모습입니다. 아무 탈 없이 출정식이 끝났으면 좋겠다. 요게 지금 국힘의 바람입니다. 출정식 하면은요, 이게 완전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또 관심도도 높아지고 언론의 보도도 많아지고 쏟아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고만 없이 무탈하게 잘 끝나줘라. 또 그렇게 잘 끝나줬다. 그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지금 국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누가 참석하면 행사가 흔들리고 누가 발언하면은 중도층이 또 도망갈까 이렇게 또 조마조마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당대표가 오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보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이야말로 지금 국힘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슈로 해서요, 여러분들 언론 보도 보면은요, 대구가 김부겸하고 추경호하고 완전히 초접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입니다, 여러분.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ARS 여론조사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ARS는 극우 극자, 어쨌든 양쪽에 쏠려 있는 사람들의 반응률이 응답률이 더 높은 그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결과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론조사 요원들이 전화 면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전화 면접 결과는요, 훨씬 더 이것이 적중률이 더 높아요. 민심에 대한 건접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ARS는 추경호하고 김부겸하고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초접전 얘기를 하는데 전화 면접으로는요, 김부겸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화 면접이 더 그래도 시정 민심을 더 반영한다 했죠. 김부겸이 한 표라도 이기면 김부겸이 이기는 거예요. ARS 가지고 믿고는 완전히 뒤집었다 환호하고 그 뒤집었다고 하는 ARS 그 여론조사 결과 그걸 SNS에 막 퍼나르고 하는 이런 정신 나간 미친 국힘 의원들, 이런 애들 여러분들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제발 휩쓸리지 마세요. 자, 김부겸 대 추경호 구도가 이제 확정된 뒤에 대구시장 선거 분위기가 다시 출렁이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요, 추경호가 역전했다. 대구도 초접전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구 민심이 여러분들 김부겸이 한 15% 20%씩 이렇게 앞서 나가다가 갑자기 초접전이 되고 추경호가 뒤집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과한 해석이에요. 언론이 과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정확한 진단은 제가 내려드릴게요. 대구 민심은요, 여전히
김부겸 우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다만 추경호 후보 확정 이후에 보수의 고관여층의 결집 신호가 ARS 조사에서 강하게 잡히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구 민심은요, 여전히 김부겸 우세, 한 10여 % 더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ARS로 해가지고 ARS는 극단적인 층에서 답변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이 든 분들이 답변 안 해요. 그 다음에 중도층 답변 안 합니다. 무당층, 무관심층 이런 데는 아예 답변도 안 합니다. 그냥 끊어버립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오면은 끊어버려요. 저도 많이 끊어버렸어요. 여론조사는요, 숫자만 볼 게 아닙니다. 조사 방식까지 함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대구처럼 정당 충성도가 높고 보수층의 위기감이 강하게 작동하는 지역에서는 ARS 조사가 정치 고관여층, 적극 응답층, 그리고 강한 정당 지지층을 더 크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추경호 후보가 국힘 후보로 확정되자 이제는 결집해야 된다. 대구를 민주당에 넘길 수 없다. 이런 보수층의 응답 강도가 훨씬 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ARS에서요, 추경호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대구 전체 민심이 뒤집혔다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민심의 급변이라기보다는요, 보수층 응답 강도의 상승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신중합니다. 그에 반해서 전화면접조사에서는요, 김부겸 후보의 우세 흐름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화면접은 조사원과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ARS보다 극단적인 적극 응답층의 과대 표집 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물론 전화면접도 완벽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ARS에서 추경호 강세가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는요, 전화면접 결과가 더 큰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ARS 보고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 환호하다가는 여러분들 정말 낭패 봅니다. 이 점에서 김부겸 후보의 경쟁력은 여전히 대구에서 살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왜 김부겸 그렇게 축에 세워주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분위기, 여론조사의 어떤 상황, 또 대구의 민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해 드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것만 봐서는 안 되죠. 저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더 형평성 맞냐, 또 진실에 가깝냐, 이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것이 제 입장 아닙니까? 제 의무 아닙니까? 김부겸 후보는요, 단순한 민주당 후보가 아니잖아요. 대구에서 오래 버틴 정치인이고, 또 수성갑입니까? 거기에서 한 번 또 당선이 됐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전직 국무총리이고, 대구 유권자에게 정당은 다르지만은 인물을 볼 때 그래도 김부겸 정도라면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민주당 의원이든 민주당 쪽의 정치인들 중에서 아주 예외적인 후보입니다.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 정도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평범한 선거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추경호 후보의 상승 신호 자체도 물론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추 후보는요, 국힘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보수층을 다시 한 곳으로 모으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구는 여전히 국힘의 정당 기반이 강한 지역이죠. 후보가 정립되면은 보수 표심이 결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실망한 보수층까지 추경호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인지는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대구시장 선거는요, 추경호 역전 아닙니다. 무조건 초접전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미다시로 그렇게 키워드를 쓰고 하는데 그렇게 단정할 상황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낚이지 마십시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김부겸 우세 흐름 속에서 추경호 후보 확정 이후에 보수의 고관여층이 재결집해서 그 기계로 삐삐삐 누르는 그 ARS 조사에서 고관여층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그렇게 응답을 했다. 더 열심히 응답을 해줬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돼요. 자,
김부겸 후보가 이기려면은요, 지금 우세 흐름을 실제 투표장까지 이제 몰고 가야 돼요. 그죠? 민주당 지지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부겸 후보 쪽에서 보면은요. 중도층, 무당층, 실망한 보수층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구도 이제 사람을 보고 선택할 수 있다는 이런 흐름, 그런 식으로 발언을 계속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을 계속 김부겸은 쓰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추경호 입장에서 보면은 추경호 후보가 또 본인이 이기고자 한다면은 ARS에서 잡히는 그런 보수층 결집을 실제 투표 동력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ARS에서 적극적으로 답변했던 사람들, 자기 지지하는 사람 쪽으로 답변했던 사람들은 어떻든 투표장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중도 확장을 해야 돼요. 근데 중도 확장이 쉽지 않은 거죠. 단순히 국힘 후보라는 점만으로는 추경호 후보에게 불충분합니다. 대구의 경제, 청년 유출, 일자리, 미래 산업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보다도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을 보여줘야 됩니다. 김부겸 후보는 지금 현 정권에서 밀고 있는 후보입니다. 어드밴티지가 얼마나 큽니까? 또 현 집권당에서 또 현 대통령이 밀고 있는 후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구의 경제가 좀 달라지나 하는 데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그냥 긴가민가, 그래도 조금은 비호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대구 중도층 시민들도 김부겸 쪽으로 표를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김부겸 정도면은 그렇게 심각한 좌파가 아니지 않느냐. 저런 정도 사람이면은 괜찮다. 이런 인식, 대구에서 상당히 그게 많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해서 현재 대구시장 선거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김부겸의 개인 경쟁력이 대구의 보수 정당의 장벽을 넘을 것인가, 아니면 추경호의 보수 결집력이 다시 대구 정치에 익숙한 흐름을 복원할 것이냐. 자, 분명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대구 민심은 아직 뒤집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부겸이 아직까지 여전히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여전히 김부겸 후보의 우세가 한 10% 전후로 해가지고 더 높게 나옵니다. ARS 그게 조금 이제 달리 나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환호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추경호에게는 역전이 아니라 추경호에게 김부겸에게 오히려 경고 신호를 주고 있는 거다. ARS가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래서 김부겸으로서는 ARS가 그런 추세로 달라지면은요, 결국은 전화 면접도 달라진다는 말이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김부겸은 어쨌든 잘 대응해야 되고, 또 추경호는 전화 면접도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거구층에 기대면 안 돼요. 추경호는요. 중도층, 무당층, 그 다음에 응답 거부층, 그 다음에 비호감 우파, 이런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슈, 조금 여러분들 법리적인 부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헌법재판소가요,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에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 보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지원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또 그 보상받는 피해자의 자기 이름을 올려달라, 등재해달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등재하면은 이제 보상금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각종 사건들이 이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다 각하당했습니다.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때까지 그랬다가 이번에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요, 형사보상하는 데 대해서 형사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사건이 드디어 한 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 차분히 이제 순서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제가 그냥 말로써 머리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용어도 좀 서로 꼬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몇 가지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관련한 헌재 결정의 흐름을 그동안에 어떤 흐름이 어떻게 헌재가 결정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나온 불과 며칠 전이죠. 2024 헌바 46 결정이거든요. 헌재는 여러분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결정이라고 합니까? 판결이라고 합니까? 헌법재판소는 모든 사건들이 다 결정이라고 합니다. 헌재에서는 판결이라는 말 안 써요.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재의 그 2024 헌바 46 결정.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헌바 사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헌바요. 헌바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재작년에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그 헌법재판소 헌재 결정 번호, 사건 번호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죠.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아도 있어요. 가나다라 마바 사아까지 있어요. 자,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해서 헌자가 붙어요. 헌가가 뭐겠습니까? 위헌법률 심판 사건. 헌나는 헌나하고 다하고 저는 항상 헷갈리는데 헌나가 정당해산 심판, 그다음에 헌다가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순서를 좀 한번 할게요. 두 번째가 탄핵심판. 헌나가 탄핵심판. 여러분, 헌나가 탄핵심판. 그 다음에 헌다가 정당해산심판. 헌라가 권한쟁의 심판. 국회와 대통령 간의 갈등,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갈등, 정부와 감사원 간의 갈등, 정부와 국회와의 갈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갈등, 이런 것들. 이게 헌라가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권한이 내 거니 아니면 내 게 아니니 하는 이런 적극적 소극적 권한쟁의 심판. 이게 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헌마는 통상적인 공권력에 의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 제기하는 것. 이게 이제 헌마입니다. 통상적으로 헌마까지 있어요. 헌재는 5가지 결정 유형이 있으니까 5가지가 있으니까 가나다라 마로 이렇게 돼 있는데 헌바 사건이 있어요. 헌바 사건은 헌가 사건으로 해서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했다가 그것이 바로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누구한테 합니까? 재판장한테, 법원의 재판장한테 하잖아요. 재판장이 봤을 때 위헌성 없어 해가지고 위헌심판 청구를 기각을 해. 그러면은 바로 30일 이내에 쫓아와가지고 헌재로 쫓아와가지고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지만은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해 헌법 소원으로 해서 이렇게 제기하는 사건. 이게 헌바 사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헌가는 위헌법률 심판 청구, 헌나는 탄핵심판 청구, 헌다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 헌라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헌마는 통상적인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마는. 그 다음에 헌바는 헌가 위헌법률 심판 청구했다가 헌법소원으로 제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헌아 이거는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다라 바까지 있는 거. 그래서 제주 4.3 사건 관련된 이 결정도 최근에 나온 이 결정도요. 2024 헌바 46 결정 이렇게 했으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법률에 대한 사건이구나. 위헌법률 심판 청구한 사건이구나.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했던 사건이구나. 법원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구나. 그러니까 헌재에다가 쫓아와가지고 위헌성 판단해달라. 이렇게 한 사건이구나. 헌바 사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로서 사건 번호 이름 자체로서 무엇을 여러분들 연상을 시켜야 됩니까?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었구나. 법률을 다투는 문제였구나. 그 다음에 법원은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구나.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헌바 사건이 헌법재판소에는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청구가 아니라 헌법소원으로 청구했구나. 그래서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방금 이와 같은 헌바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에서 세 가지, 네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 헌바 사건에서 헌바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가 있잖아요. 희생자가 있는데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제사 문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 있어가지고 사후에 양자를 드립니다. 아들이 없고 이래가지고 사후에 양자를 드립니다. 딸은 있는데 아들을 사후 양자로 해서 드려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후 양자에 대해서 형사보상금 나왔을 때 형사보상금 청구권이 인정이 되느냐. 한마디로 기존에 원래 친자로 해서 딸이 있는데 사망하고 나서 제주 4.3 사건으로 해서 사망하고 나서 사후 양자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형사보상금이 나오게 되니까 이것을 딸 한 명이 있고 사후 양자 드린 아들이 있고 하면은 반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 양자에게도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귀속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제주 4.3 특별법의 그 관련 규정, 이것의 위헌성을 다투는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다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4.3 사건에 대해서 형사보상금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게 위헌이다. 그러니까 딸이 이제 했다고 봅시다. 딸이 위헌성 주장을 하니까 위헌 아니야 해서 합헌이야. 나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이거 위헌입니다. 헌법소원으로 해가지고 또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역시 기각을 했어요. 이 규정은 사후 양자에게도 형사보상금 귀속 권한이 있다.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제주 4.3 사건 관련 그 헌재 사건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두 가지 흐름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4.3 특별법 자체를 흔드는 사건, 이번 것처럼. 그 다음에 진상보고서라든지 또 대통령 사과, 희생자 결정을 문제 삼는 이런 사건,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었어요. 2001년도에 제주 4.3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이런 헌법소원이 2001년도에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각하했어요. 특별법 자체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각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또 역시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 거기에 의해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누락됐다든지 빠졌다든지 불충분하게 됐다든지 이런 이제 상황들, 그것에 대해서 또 그 진상조사 보고서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취소해달라 하는 이런 것도 헌법소원이,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이죠. 반대하는 쪽에서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을 사과하면 안 된다. 저기는 제주 4.3 사건의 주모자들은 모두 다 북한의 난파 간첩들이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과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 쪽에서 주장을 했던 거죠. 역시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각하했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라든지 대통령 사과, 이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4.3 사건을 벌인 그 간첩들이, 그들이 뭐 간첩이니 아니니 이런 데 대한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4.3 특별법상의 그 희생자 개념, 그 희생자의 정의 개념, 그 다음에 또 정의 조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부 희생자, 그 중에 일부만 희생자로 인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주는 이런 형태, 이것을 다투는 사건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빠지냐 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각하했어요. 역시 자기 관련성, 자기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없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각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그동안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절차를 헌법소원으로 뒤집어내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직접성, 자기 관련성 부족으로 해서 대체로 각하 결정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주 4.3 특별법은 그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4 헌바 46호 사건은요, 성격이 좀 달라요. 이번 사건은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희생자 결정 자체를 뒤집는 이런 그 의도로 제기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재심으로 재심 무죄 이후에 재심 사건, 그러니까 가해자로 희생자로 해서 희생자 범죄 안 되는데 희생자에 해당이 돼서 그렇게 해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어. 그러니까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위헌 논란이 된 거죠. 사건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제주 4.3 당시에요,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 사망한 희생자에 대해서 훗날 사후 양자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후 양자가 재심을 청구했어요. 무죄 판결이 그렇게 그 희생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보상금을 받아야 되죠. 형사보상금 청구 과정에서 친생자인 딸, 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친생자와 아들이 있었으면 사후 양자를 할 필요가 없죠. 상속권이 아들에게 있으니까. 친생자는 딸이에요. 그죠? 친생자와 사후 양자인 아들 사이에 그 형사보상금의 권리기속 문제가 생긴 겁니다. 친생자 쪽에서는 사후 양자까지 형사보상금을 함께 받게 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관련 조문은요, 제주 4.3 특별법 18조의 2 제2항인데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요, 형사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형사보상 청구 당시의 상속인으로 그렇게 귀속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보상 청구 당시의 상속인. 그러니까 이제 사후 양자가 여기에 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헌법상의 또 재산권 침해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요, 몇 대 몇으로 또 나눠지지도 않았어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후 양자의 법적 지위,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특수성, 형사보상금의 성격, 이런 것들을 논거로 해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사후 양자의 법적 지위는 단순히 나중에 입적된 사람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은 당시에 많은 희생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했고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왜곡됐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서는 특히 희생자의 대를 잇고 제사와 분묘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후 양자를 드리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제주 나름대로의 어떤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후 양자의 지위는 단순히 이 육지에서의 어떤 형식적인 가족관계로서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고 희생자의 명예와 가계, 혈통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계의 회복 문제와 연결되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제주 4.3의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형사보상금의 성격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주 4.3 사건의 형사보상금은 국가폭력 피해 회복과 명예회복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이것은 단순히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해서 사후 양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라고 하는 인정한 것은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사후 양자에게 상속권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형사보상금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그러면 일반 그 상속 분쟁에 있어서도 사후 양자인 경우에도 상속권을 역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이런 의문이 여러분들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 결정은요, 사후 양자가 일반 상속 분쟁에서 언제나 보상 청구권을 가진다는 이런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점 때문에 오늘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언론에서는 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냥 사후 양자도 인정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후 양자에 대해서 형사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상속권을 인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주의 4.3 특별법, 그리고 재심 무죄, 형사보상금, 그리고 제주 4.3의 역사적 특수성,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 합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관련 영화도 관람도 하고, 영화 내 이름은 하는 이런 영화인데,
사실 이것도 역시 그 4.3을 기억하고 기리자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주 4.3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추모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또 역사적 억울한 유죄 판결을 바로잡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